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두화 전 의원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른바 대선 슈퍼위크 이틀째의 날인데 뭐니 해도 조금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주면서 이제 제도권 정치에 그야말로 올라서는 상황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의식이 강한 분이 대통령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상당히 그런 총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보고 기자들과 일문일답까지 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세 가지 점을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제, 독재, 예.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파괴, 그다음에 이제 국민 약탈적 정권이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다뤘고요. 예. 그다음에 또 2018년에 이제 대검의 검찰총장을 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고 아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이었는데 왜 자신은 그 검찰에서의 가장 요직들을 하면서 정권의 방향에 맞는 그런 국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했느냐라는 예. 문제에 대한 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사실상 핵심 요직만 차지했었단 말이죠.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 얘기는 그냥 이후에 뭐 저 추미애 장관과 갈등하기 전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유와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과연 국민검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검찰은 그것을 어떤 걸 했느냐라는 문제, 국민의 인권이라는 문제하고 자유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자기 성찰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정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자유가 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맞는데 검찰로서의 오랜 생활을 한 검찰 수장으로서 이제 중도 사퇴하고 나오신 분이 검찰이 과연 어떤 역할을 좀 역사 속에서 했는지, 자기가 있는 동안에 과연 국민의 약자와 인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 부분은 없고 그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게 돌리는 아주 그러한 어떤 행태를 보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법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법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 주권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 주권의 대행자로서의 윤석열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촛불 이후에 이 국민 주권이라기보다 국민 주인이 국민 진짜주의라는 얘기를 썼던데요. 한번.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라는 아주 강한 욕망과 욕구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라든가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당선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이 불안감과 삶과 생활에 대해서 지쳐 있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를 과연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문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국민의 진짜 고통과 삶과 생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그리고 기대보다 좀 못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느냐, 출마 선언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이게 박한 점수를 주셨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검찰총장을 이 정부에서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두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뭐 그렇게 유념해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사법시험 합격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추미애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80년에서 86년 사이에 사법시험 합격했거든요. 뭐 본인들 내부의 그 유력 주자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분이니까 뭐 여당 대표로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야당의 유력한 주자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그 평가를 들으면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오늘 그 대선 출사표를 들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의
내용이 아니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나 공정, 상식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게 담겨 있었는데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지 지금 분노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경제 문제 같은 것도 본인이 경제 문제를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법치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경제도 저절로 그 경제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으면 해결이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왜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었나.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사표를 즉시 수리하면서 즉각 수리하면서 1시간 만에 사표 수리했죠. 그때 왜 나가냐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으니까 딴 분들이 뭐 얘기할 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사권자가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뭐 대통령께서 정직 2개월에 대해서 사인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직무 배제를 하고 징계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는데 법무부 장관하고도 부딪히고 대통령도 뭐 징계 조치까지 취하려고 사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나갔냐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안 하시니까. 근데 적폐 수사를 처음에는 하다가 제 생각엔 공직자로서 한계를 느낀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이제 답변 과정 아니면 그 출사표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뭐 자기는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법치를 적용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누가 되든 그리고 가족들이 되더라도 본인의 가족들이 되더라도 똑같은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원칙대로 했어요.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이 될 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한결같다. 지금까지 적폐 수사를 했다면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려니까 뭐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압박이 가해지니까 공직자로서 한계를 느끼고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징계 직무 배제까지 당하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표 쓸 수밖에 없고 검찰의 기능은요.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사들 구성원 중에 일부 부패한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왜 지금까지 검찰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했겠습니까? 거악을 척결하고 적폐 수사할 때 두 전직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시킬 때 다 환호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그 거악 척결할 땐 잘했다고 하다 검찰이 필요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권력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데 그 순간에 가장 두려운 거는 사정기관이죠.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때 그리고 반부패 수사 능력을 검찰이 제대로 갖고 있을 때 국민들이 그 권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검찰 수사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증권범죄 합수단 이런 거 없으니까 증권범죄 그 피해자들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수사도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할 말이 많을 텐데 오늘은 원칙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조건이 아니었나. 예.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또 행보를 하면서 보여줘야 되지. 그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실망하겠죠. 오늘 데뷔 무대는 저는 무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전혀 다른 내용 평가를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대권 레이스가 정말 본격화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여쭤볼까요? 네, 오늘 특히나 좀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 입당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오늘 뭐 정확한 예스라든지 노라는 부분은 좀 없었고 좀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내용 정도를 들어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상당히 불투명하죠. 자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 자신의 대권 레이스에서의 어떤 자기 방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서 어느 언론인이 물어보니까는 지금 뭐 답변할 계제가 아니라는 식의 그런 식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오늘도 이제 하여튼 뭐 오늘 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결국 그동안의 베일에 쌓여 있고 상당히 이미지 지지율 정치를 하던 그런 비판을 받던 본인이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치 철학이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그 노선과 구체적 항배가 지금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당 못하겠다. 아니면은 이런 점들의 강점이 있고 이런 점의 단점이 있지만 내가 들어가서 이 부분을 고치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입당하지 않고 난 제3지대에서 중도층을 위해서 모아서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아직도 정면 돌파보다도 뭔가 정치적 계산 아니면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판단을 나중에 하겠다든가 다른 주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뭐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당 뭐 얘기 안 했는데 뭐 정치적인 연대나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앞으로 따져볼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 철학적인 면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는 걸 명확하게 했고요. 근데 입당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거는 사실 지금은 그걸 정해놓고 그럼 지금 시작하면서 8월에 입당할 텐데 그전에는 그냥 민생 탐방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좀 아쉬운 면이긴 한데요.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답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좀 빨리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되고 나서는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죠. 이제 30%를 넘고 40%를 목전에 두는 지지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힘을 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탈진보층까지 아울러야 된다. 근데 그 탈진보층이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탈진보층이 바로 그렇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탈진보층엔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호남 지지율이 윤석열 전 총장이 꽤 높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는 한 일주일 전에 어떤 언론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호남에서 지지율마저도 이재명 지사 턱 밑 추격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보다 우위에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스란히 다 아우르고 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더 큰 이번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선회를 해봅니다. 예, 또 한 가지요. 이번 공식적인 정치 도전 참여 선언 이전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엑스파일 정말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뭐 문건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출처 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또 저희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엑스파일은 못 받지만 근거가 있는 검증은 받을 생각이고 반면에 이번에 엑스파일 관련돼서는 마타도, 그러니까 흑색 선전이라고 정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좀 예상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때도 그랬죠. 윤석열 엑스파일 평론하시는 장성철 소장이 제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괴문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제 마타도어라고 얘기했고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정면 돌파하지 않겠냐 그런 좀 예상을 했었는데 가장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마타도어라고 그러고요. 자신도 다 알고 있겠죠. 윤석열 엑스파일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것이 예를 들면 인터넷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사실상 쭉
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미 다 퍼져 있는 얘기고 그 얘기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가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다 할지라도 뭐 장모에 관련 부분, 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최소한의 정도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내용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예민한 문제니까요. 제가 쉽게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해명을 못하겠다. 뭐 마타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할 생각보다도 마타도하다, 개문서다 정면 돌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도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사면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일부 보수 지지층을 좀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윤석열 전 총장 다운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발언이기도 했는데요.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 저도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현행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수사는 본인이 검사로서 수사를 했고 그렇지만 이 사면에 대한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 수용, 장기 구금 그리고 연령이 아주 연세가 두 분 다 높으시죠. 그래서 예. 사실 저렇게 연령이 높은 분들이 수감 생활을 저렇게 오래 하는 경우는 별로 유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이란 걸 논외로 하더라도 평균 저 연령대가 수감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뭐 국민적인 그 어떤 연민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인 그 계산을 할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께서 고유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았고요. 저는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엑스파일이라는 건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용어를 네이밍을 출처불명의 괴문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엑스파일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자료를 객관적인 근거를 대고 이게 소문, 첩보가 아니라 정보다. 이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장을 해야 되고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선 그게 수십 가지 버전이 돌아다니는데 그럼 뭐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요? 그리고 지금 기자분들이 오늘 사실은 저는 그것도 약간 유 교수님 입장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아쉬운 게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뭐 장모의 재판에 대해서 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겠죠. 근데 수십 가지 버전의 그 문서가 돌아다니는데 그럼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장성철 소장은 찢어서 없앴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본 게 아니니까. 찢어서 없앤 거 내용을 어떻게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 대신에 무제한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정치인으로 하려면 이 검증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명하기 싫다, 해명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해명하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기자분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시시콜콜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의혹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기회가 있을 거고요. 당내 검증을 할 때 객관적인 구체적인 항목별로 이렇게 아마 검증이 들어가고 질문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도 그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뭐 의원님도 뭐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신문 다 나오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법정에서 재판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과 또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란 말이죠.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죠. 한두 건이 잠깐만 아니니까 이거 여기서 들어보세요. 답변을 다 하기 이거 들어보세요. 어렵겠죠. 그걸 집약해서 20가지를 한 것을 장 소장에서 본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을 국민들에게 해명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타도하다, 괴문서다라고 해서 딱 도식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 거죠. 이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고 정치권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20가지의 집약된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해명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성하고 법에 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들어보세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괴문서다, 마타도하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법에 잣대가 아니면 다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법에 잣다라고 하면 다 그건 마타도하고 괴문서입니까? 이런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타도랑 괴문서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객관적으로 그거 공개해서 얘기해라, 검증하기 위해서 물어라라고 했을 때 왜 안 나왔을까? 그게 지금 문건이 공개돼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20개 있으면 답변했겠죠. 근데 문서 찢어서 없앴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찢어서 없앴다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자세를. 그러니까요. 내용을 그러니까 예. 의원님은 지금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내용을 얘기하면 오늘 제가 그럼 뭐 이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내용을 얘기하는 게 그 자세. 예를 들면 대통령에 나가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자기와 자기 가족에 얽혀 있는 비리와 의혹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자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괴문서입니다. 이것이 마타도입니다. 이것은 이 자세는 틀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도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면 그게 문제가 되고 검증의 대상이 되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나온 문서를 괴문서라고 하지 뭘 근거로 그게 그게 어떻게 밑도 끝도 객관적인 없습니까? 이미 다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다 퍼져 있는 거 예. 누구나 다 아니 알고 있는 그게 얘기인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인터넷에 퍼져 있다고 무조건 그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최근에는 되죠. 그 중앙일간지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그 엑스파일 논란은 여기까지만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다른 얘기도 또 해봐야 돼서 이번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은 예비 후보들 경선 레이스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좀 역동적인 경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하려면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민생 아젠다, 실용적 진보, 유능한 진보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겠다. 반 이재명 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죠. 네, 이광재 의원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어제였죠.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단일화 명분에서 이제 민주당 적통이라는 말을 내세웠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듣고 오셨지만 반 이재명 연대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 적통을 좀 주장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이재명 지사를 좀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성기 전 총리는 자신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정권에서 정치적 역할을 상당히 했다라고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차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 경선에서 벌어질 때의 어떤 프레임을 민주당 적통론자와 그리고 그건 적통이 아닌 비적통론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식의 구도를 가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프레임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이 어떤 국민들의 생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국민 삶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그것이 논쟁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사실상 프레임이 많이 짜져 있기 때문에 예. 그 프레임을 이제 깨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과거에도 대선 때마다 유력 주자와 그리고 2위 주자부터의 어떤 이른바 단일화, 합종연행 이런 것들 누차 봐왔던 상황들인데 과거에 97년도 신한국당 시절에도 있었고 2002년도에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 대선 특히 민주당은 링 위에 다 올라와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두하 의원께서는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7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사실 공개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컨벤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지지율의 변동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일정 부분 지금까지의 박스권을 벗어난다면 사실 반문연대지 민주당 적통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좀 낮아지겠죠. 그리고 또 여성 지지층들이 그렇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지지하진 않죠. 예. 그 이재명 지사가 그런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30%를 넘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국회의원들 66명이 의원총회 권한이 아닌 경선 일정, 경선 연기론을 의논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총회를 실제로 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한테 전해들으니까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원로들과 의논을 해서 일정 부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부분을 경선을 당원 당규 정해진 대로 하기로 했지만 저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지금 경선과 관련해서 또 경선 방식을 바꾸자고 아마 당원 당규 개정안을 내갖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선 방식, 뭐 또 경선 일정, 그다음에 그러니까 순회 연설을 뭐 4번 할 건가, 16번 예. 할 건가, 몇 번 할 건가 이런 구체적인 데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합종 연행, 연대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그것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거겠죠. 이제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던 측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결선 투표를 갈 가능성이 있고 결선 투표를 가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50% 과반을 네. 못 넘는 경우는 결선 투표를 갈 텐데 결선 투표를 가면 이재명 연대가 효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더 파격적으로 오른다면 무의미해지고 뭐 박스권을 못 벗어난다면 이재명 연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두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